기후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 시기다. (40% 정도의 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 58%는 멸종한다. 예, 반갑습니다.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김혜동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리고 지구의 기후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어느덧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하는 큰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 그대가 잠든 사이에 갑자기 라는 얘기를 달았는데, 이것은 지구의 기후가 어느 단계까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변해가다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완전히 놀라울 정도의 변화를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첫째로 기후가 점진적으로 변하지 않고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기후가 변해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는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기후는 이렇게 점진적인 변화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크게 변하는가 하는 그 메커니즘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기후가 점진적인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에 가면 갑자기 변하고, 그리고 지금 기후가 갑자기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그 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장래 우리는 어떤 기후에 살아야 되는가, 기후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로 기후변화 급변 이론입니다. 이 얘기를 맨 먼저 얘기한 사람은 미국의 슈나이더 박사입니다. 슈나이더 박사는 1990년대에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되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런 근거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슈나이더 박사를 기후변화의 전사다, 기후변화 문제를 전 세계에 가장 아주 공격적으로 알린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슈나이더 박사가 얘기하는 기후변화 급변 이론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핵심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기후는 당겨진 고무줄을 갑자기 놓는 것처럼 변한다. 고무줄을 이렇게 당기고 갈 때 그 고무줄을 당기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무줄을 계속 당기니까 당겨지는 방향으로 고무줄이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고무줄을 당기던 사람이 고무줄을 탁 놓게 되면 원래 늘어나던 방향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고무줄이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후도 어느 일정 수준까지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면 기후는 저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마치 이제 주식이 오르면 내일은 또 얼마나 오르겠다, 또 그 다음은 어떻게 오르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아주 급락을 하기도 하고, 또 주식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런 안 좋은 시장이 계속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면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급상승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후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2021년도 6월에 북미 서부 지역의 그 리튼시라는 곳, 북위 55도 이상에서 6월 달에 온도가 거의 50도 가까이 올라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지역의 그 지역의 온도는 6월 달에 일최고 온도가 한 16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최고 온도가 한 16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간다면 뭐 올해가 16도였다면 내년은 뭐 16.5도, 6도 뭐 이 정도 되고
또 몇 년이 지나면 한 20도 되고 뭐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일 최고 온도가 16도밖에 안 되던 지역에서 50도가 나타난다는 것 이런 것들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그 리턴시의 그 폭염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세계 기상기구에서 파견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연구진들이 그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소감을 말할 때도 이 지역에서 이 시기에 이 지역에서 이렇게 큰 기후 급변이 나타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러한 사례가 기후 변화 급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산업화 이후 한 250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온실가스가 대기에 쌓여가면서 대기 조성 성분이 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어 가고 마침내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엄청난 기후변화가 갑자기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 기후변화 티핑 포인트라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슈나이더 박사가 1980년대 중반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를 보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변화의 방아쇠를 당기게 되고 그와 동시에 기후도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평형을 향해서 급변해 간다.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우리가 매일매일 혹은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어느 지역의 기후가 어떻게 변해가는 것을 쭉 관찰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변해온 그 방향, 그 크기대로 쭉 변해 갈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어느 시점에 되면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쪽으로 변해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슈나이더 박사가 왜 이 기후변화 급변 이론을 제기했을까?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가 되겠습니다. 지구의 온도는 1930년대 후반부터 해서 1980년대 초반까지는 장기적으로 40여 년에 걸쳐서 온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는 소빙하기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는 우려를 했고 그리고 전 세계 유명한 기후학자들도 지구에는 소빙하기가 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구 온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온도가 왜 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야 했는데 이 당시 기후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굴뚝을 통해서 매연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늘어난 인구가 채식 중심에서부터 소득이 늘어나니까 또 육식을 굉장히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를 아주 급격하게 많이 만들어야 되었던 거죠. 그래서 농경지를 만들고 농경지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흙먼지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산업시설에서는 굴뚝 공장을 통해 가지고 매연이 많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가 혼탁해진다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 들어보면 조금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가 혼탁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에 도달하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당시 기후학자들은 급증하는 인구 그리고 사람들이 육식을 좋아하면서 더 많은 그 식량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흙먼지가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산업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면서 공장 굴뚝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매연이 지구에 소빙하기를 가지고 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슈나이더 박사도 지구에는 소빙하기가 온다라고 하고 주장하는 학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980년 중반이 되니까 지구의 온도는 계속 떨어지는 소빙하기가 아니라 갑자기 급변을 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그 지구 온난화 문제 이것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슈나이더 박사도 자신이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주장해왔던 지구에 소빙하기가 온다는 그 주장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반대쪽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야 될 그런 이제 입장에 취했던 거죠. 그때 이제 슈나이더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이 과학자가 잘못 인식할 수가 있다. 그럴 때 자신의 잘못을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 확인이 되고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인정하고 또 입장을 바꾸는 것, 이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슈나이더 박사이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급변 이론을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은 어쩌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후변화 급변 이론이 과학적으로 일리도 있고, 그리고 슈나이더 박사 자신이 어떤 그 소빙하기라고 하는 그 지금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다가 자신의 입장을 180도 바꾼 그 입장을 좀 설명하기도 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기후가 점진적인 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퍼해서 급변한다는 여기에 대한 과학적 발견도 제기가 됩니다. 지구에는 남극과 북극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빙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빙하를 갖다가 코어링을 하게 되면 빙하의 저 아래쪽에는 뭐 수십만 년 전에 지구에 내렸던 눈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에는 그 당시의 공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만 년 전이라고 한다면 10만 년 전에 빙하를 대상으로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빙하 속에 들어있는 공기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공기가 어떤 조성 성분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온도는 어땠겠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강수량은 얼마나 되었을까 하는 이런 자료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덴마크의 윌리 댄스가드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연구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시료는 남극 빙상 코어로서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그게 깊이가 한 2035m, 그리고 이분이 분석한 샘플은 약 6만 7천 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샘플을 이용해 가지고 과거 11만 년 동안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불과 수십 년 사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린란드 지표면 기온이 아주 어떻게 변화를 해오다가 갑자기 급변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불과 수십 년 사이에도 24차례나 발생한 기간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해석을 했는데, 이분은 해양 대순환 벨트의 정지와 복원이 또 반복되었음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미국의 그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가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거기에 보면은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많이 늘어나면은 지구 온난화가 많이 이제 진척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린란드에 쌓여 있는 빙하가 대규모로 녹게 되고, 그 빙하가 그린란드 앞바다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린란드 앞바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해양의 그 침강류가 멈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린란드 앞바다까지 올라오고 있는 멕시코 만류가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아시아 대륙에서 시베리아 대륙이라고 하면은 동토의 땅인데, 동일緯도대에서 유럽으로 가면은 스코틀랜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물론 온도가 낮은 지역이긴 하지만 이쪽에 시베리아에 비하면 상당히 온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연평균으로 치면 한 온도가 5도가량이나 높은 곳이 이 스코틀랜드인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아시아 대륙에 비해서 왜 온도가 그렇게 높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멕시코 만류가 적도에서부터 많은 열을 고緯도까지 운반해 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시아 대륙에서는 쿠로시오 난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올라오다가 일본 열도 밑으로 쭉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도 한 35도 이상은 못 올라오기 때문에 아시아 대륙은 한 40도, 50도 이렇게 돼도 상당히 온도가 낮은 것이고, 유럽에 가게 되면은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거의 위도 60도 가까이 되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린란드에 빙하가 많이 녹아가지고 거기 담수가 그린란드 앞바다에 내려가게 되면은 그 지역의 해수의 염분이
낮아지고 그러면 지금은 그 해수가 무거워서 진강을 하고 그 진강을 하기 때문에 멕시코 만류가 북쪽으로 올라옵니다만은 그린란드 앞바다에 그린란드 대륙에 쌓여 있는 빙하가 녹아서 그린란드 앞바다의 바닷물에 염분을 낮춰주게 되면 진강기류가 멈추게 되고 그러면 멕시코 만류가 올라오지 않게 되고 그러면 유럽은 아시아의 시베리아 대륙처럼 동토의 땅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해양 대순환 벨트를 갖다가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복원이 되어서 다시 멕시코 만류가 올라오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북극 혹은 남극의 빙하 코어링을 해서 조사를 해보면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빙하 코어링을 해서 과거에 기후 전파가 있었다고 하는 이 발견, 이것으로부터 지구 환경은 안정한 시스템, 즉 우리가 인간이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든가 혹은 화산 폭발이 크게 생긴다든가 혹은 뭐 외계에서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힌다든가 이런 큰 충격이 생기면 지구 환경이 변화를 하는데 지구는 그러니까 안정하다는 얘기는 다시 죄의치를 찾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후학자들이 지구 환경은 어떤가 하면은 외부 충격이 주어져서 지구 기후가 좀 변한다 손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지구는 다시 평형을 잘 찾는 매우 안정한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빙하 코어링을 통해 가지고 보니까 지구 환경은 그렇게 안정한 시스템이 아니고 상당히 약한 시스템이다. 그 지구의 어떤 충격이 일정 수준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면 지구는 다시 평형 상태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유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약 1만 년간 기후가 크게 변하지 않는 그 기후가 안정화되어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빙하 코어링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지구 기후가 크게 바뀌지 않고 물론 지구에도 1300년대부터 1900년대 소빙하가 있었다든가 혹은 그 앞에는 또 온난기가 있었다든가 하는 식으로 지구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변화는 있었지만 그래도 최근 한 1만 년 동안에 있었던 지구 온도 변화는 긴 지구 역사에 비하면 대단히 안정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선택받은 아주 그 행운아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는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고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기후가 옮겨가는 이런 그 성격이 있는데 왜 이럴까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 상승작용이라는 게 있고 그 상쇄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집에 아버지가 기분이 아주 안 좋아서 왔다. 그래서 뭔가 한번 짜증을 내면 그것이 또 주변에 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또 아버지에게 또 안 좋은 기분을 또 더 상승시켜버리고 뭐 이런 요도 있을 테고요. 또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어떤 작은 충격을 주면 그게 주변에 영향을 줘가지고 서로 막 상승작용을 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그 가해진 충격을 완화시켜버리는, 없애버리는 이런 현상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자연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작용을 시키는 것으로는 대표적인 게 수증기 피드백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증기 피드백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지구 대기에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많아집니다. 지수함수적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표는 지구 전체로 보면은 약 30% 정도만 땅이고 나머지는 다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표면은 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구를 아쿠아 플래닛, 그 물의 행성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대기에 수증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대기 중에 온실기체를
배출한 그 원인으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증기 증발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수증기도 강력한 온실기체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수증기는 가지고 온실효과 얘기를 안 하는가 하면은 수증기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수증기 증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증기가 증발을 해야 강수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지구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은 중력에서 가장 낮은 쪽으로 다 흘러가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바다만 있고 나머지 육지는 전부 사막으로 다 변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생명의 행성이 되기 위해서는 강수 현상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은 수증기 증발과 수증기가 연결돼서 비가 내리는 과정,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증기를 두고 이거 지구 온난화 물질이다, 그래서 이걸 좀 줄여야 되겠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안 할 뿐인 것이고, 실제 지구 대기에서 온실 효과를 가장 많이 가져오는 물질은 수증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O2를 배출했습니다. 그러면 지구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물이 더 많이 증발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또 온실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럼 지구 온도가 더 올라가면 또 바다에서부터 물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대기 중에 수증기가 또 더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기 중에 온실 효과 기체가 점점 기하고 수조 계속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수증기 피드백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나의 요인이 그 원인을 더 키우는 쪽으로 작용할 때 이것을 상승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면 지구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증기 증발이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증기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구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구름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반사시키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땅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만약에 우리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했고, 그 결과로 수증기가 많이 늘었고, 그 결과로 대기 중에 구름이 많아져 가지고 그 구름이 햇빛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많이 막아준다. 그렇게 한다면 지구 온난화 효과는 다 상쇄가 되어 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기체 증가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수증기 증가로 인해 가지고 지구 온도가 점점 더 증가하는 이런 상승 작용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수증기가 늘어나면 그것이 구름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땅에 적게 도달하게 들어오게 함으로써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상쇄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온실기체 증가로 인해 가지고 수증기 증가 효과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킬 것인가, 혹은 우리가 온실기체를 배출시켰지만 지구는 다시 제주로 돌아가는, 즉 온도 상승을 상쇄시켜 버리는 구름 효과가 더 커질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지구 온도는 점점 끝없이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올라가다가 제2치로 돌아올 것인가, 이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구 온난화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기후변화 해이론자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보면 기후변화 해이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근거, 과학적 근거의 상당 부분이 바로 구름 피드백 효과,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은 우리가 온실기체, 대기 중 온실기체를 증가시켜도 지구온도 상승은 일정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을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와보면 결국은 어떤 작용이 더 큰가 하는 건데, 수증기 피드백 효과가 구름 피드백 효과보다는 더 크게 작용한다 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제트 스트림,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날 지구 각지에 그동안 없었던 뭐 한파가 온다든가, 혹은 폭염이 온다든가, 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런 극한 이상 기후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계까지 따라 나오는 것이 북극권의 고온화로 인해서 제트 스트림이 이게 약해져서 그렇다. 제트 스트림이 북쪽 한파하고 남쪽 따뜻한 공기 사이에 이 경계가
헐거워져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쪽 이제 위쪽이 이제 북극이고 이 아래쪽이 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바람이 가장 강한 이 제트 스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북쪽에 있는 공기는 차가운 공기가 되겠고 이 남쪽에 있는 공기는 따뜻한 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 이 두 성질이 다른 공기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 이 제트 스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제트 스트림이 남쪽으로 쭉 내려와 버리면 원래 제트 스트림은 위도 38도 북원으로 이렇게 지나는 이 공기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북극권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 제트 스트림이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 사이에 아주 팽팽한 이런 경계를 이루지 못하고 어떤 지역에는 북쪽 찬 공기가 남쪽까지 확 내려오기도 하고 또 이런 지역에 보면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북쪽으로 높게 치솟아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6월 달에 북위 55도 정도 되는 그 북미 서부 지역의 이턴시에서 폭염이 오는 이런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미국 텍사스 위도 20도 정도 되는 곳이죠. 거기에서 영하 18도가 되는 한파가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북쪽의 찬 공기가 위도 20도까지도 쭉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트 스트림이 이걸 뱀처럼 이렇게 움직인다 해서 사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뭐 메안더링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자어를 쓰면 사행, 사자는 뱀 사자고 행은 갈행자죠. 뱀처럼 간다. 그래서 이게 제트 스트림의 사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제트 스트림이 남북으로 크게 치우칠수록 이 남쪽으로 치우치면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 남쪽 지역에서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한파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이 제트 스트림이 이쪽으로 올라가게 간다는 얘기는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저 고위도 지역에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고온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찬 공기하고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팽팽하게 만날 경우 예를 들면 우리 이번 8월 8일, 9일 서울에서 있었던 폭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사례가 되겠고 금년 여름에 텍사스라는 곳 아주 건조한 지역인데 거기서 하루에 비가 한 300mm 정도는 폭우가 쏟아진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면서 저희도 이제 만났을 때 또 폭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트 스트림 이렇게 사행이 크게 된다는 얘기는 지구 곳곳에 그동안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아주 특이한 한파, 폭염, 폭우, 가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제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난해 올해 우리가 많이 보았던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는 극한 기후 현상의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리고 왜 제트 스트림이 이렇게 크게 사행을 하게 되는가 하는 그 이유는 북극권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인데 이것은 지구 온난화의 빠르기가 저희도보다는 고위도 쪽이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구 온난화 현상, 기후 변화의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구의 기후위기 티핑 포인트 하는 건데 과거에는 지구가 이렇게 안정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안정한 통 안에 어떤 물건이 하나 더 있으면 이것이 아무리 쭉 흔들어줘도 이 박스 안에 갇혀져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은 안정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요 평형을 유지하는 이것도 이제 안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외력만 줘도 이 물건이 흘러내립니다. 이런 건 아주 불안정한 조건에 얘기를 하고요. 지구는 이 조건부 안정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이제 티핑 포인트 이론 이후에 기후학자들이 생각하는 지구 환경의 변화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넘지 않으면 인간에 의한 영향이든 혹은 우주의 영향이든 간에 지구의 그 기후 혹은 지구의 기후가 약간의 변동이 생기면 지구는 다시 평형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무줄을 놓치면은 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요 2번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고무줄을 당길 때 이미 고무줄이 끊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놓아도 제 위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게 물건이 1에 있다가 2를 넘어서 3의 상태로 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 2를 넘어서는 이 온도 상승은 몇 도인가라고 얘기할 때 어떤 지구 시스템의 그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대략적으로 한 3도 상승하게 되면은 지구상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그동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아주 무서운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3도 상승하면은 첫째로 오는 게 해양 대순환이 멈춰서 그러니까 글렌드 앞바다의 친강 기류가 사라지면서 백스권 만류가 올라오지 못하고 그래서 유럽 북미 대륙 쪽에 소빙하기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영구 동토층이 급속하게 녹아내려서 메탄이 대량 발생하게 되는 이런 그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게 북극권의 동토의 땅 그리고 심해 이런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온도가 3도 이상이 되게 되면은 동토 땅에 녹아있던 메탄 하이드레이트.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녹으면 얼음 상태의 메탄이 녹으면 약 180배 이상으로 부피가 팽창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 숲이 고사해서 아마존 숲은 열대우림인데 열대우림이 사바나 기후로 변한다. 사바나 기후는 사막이나 거의 마찬가지죠. 거기에 감목이라든가 풀만 조금 있고 거기에 사자가 뛰어놀고 뭐 이런 곳 아프리카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존 숲이 가지고 있는 이 산소 생산 능력,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 이런 것들이 이 사바나 기후가 되면은 완전히 그 소실되게 되겠고 그리고 열대 우림에 있는 수많은 생물 종들이 이 멸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극, 서남극 대륙의 빙하 붕괴가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서 보는 남극 대륙의 붕괴라고 하는 것은 가장자리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남극에 있는 빙하의 대부분은 서남극 대륙 이쪽에 있는데 이것이 금이 가고 이게 녹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빙하가 남극 대륙에 있는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게 담수의 형태로 남극으로 흘러듭니다. 그 결과로 역시 그 해양 대순환의 교란 이런 것도 올 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구상에 있는 담수의 거의 대부분이 남극 대륙의 빙하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 대륙의 빙하가 녹게 되면은 해수면 상승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제임스 한센의 경우에는 이게 남극 서남극 대륙의 빙하의 붕괴가 본격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해수면은 25m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25m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지구 면적의 약 한 10분의 1, 15% 정도가 바다에 잠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잠기는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1000만 이상이 되는 메가시티들은 전부 해수면 상승 25m 이하에 위치를 합니다. 상하이라든가 방콕이라든가 뉴욕, 런던, 도쿄, 뭐 우리나라 인천, 서울 이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곳 그리고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토, 옥토 이런 것들도 다 아주 낮은 해수면의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 25m 정도가 올라가면은 지구 땅은 약 10에서 15% 정도가 바다에 잠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터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는 땅이다. 이런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의 인구가 살아갈 근거가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기온이 3도 상승은 언제 일어날까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파리협정을 통해 가지고 지구온도 상승을 금세기 말까지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지난해에 미국의 유수의 기후변화 연구소 이런 곳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2025년이나 2026년이 되면 우리가 금세기 말까지 목표로 했던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온도 상승 1.5도 상쇄하는 목표에 이미 도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은
기온 3도 상승 이게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기후변화를 만든 것은 기성세대이고 우리가 만든 이 기후변화의 그 피해는 다음 세대, 후세대가 다 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세대 간의 그 불평등 문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왔는데 최근에 기온이 3도가 한 2050년 안에 현실화되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 2050년이 딱 되었을 때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빠르게 도달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2030년, 204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상당 부분의 피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피해가 차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세대, 기성세대, 지금 우리의 한 50대, 60대 되는 이런 사람들도 이런 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해서 이게 지구 기후가 파국으로 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목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렇게 되면 장래 지구 기후는 어떻게 되고 따라서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여름철 폭염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와이 대학의 카밀라 모라라고 하는 교수가 여기 보면은 글로벌 리스크 오브 데들 히트 하면은 죽을 듯한 더위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전 지구에서 아주 고온으로 인한 그 위험성 뭐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게 그 네이처 전 지구에서 우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술지죠. 여기에 2017년에 게재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카밀라 모라 교수에 의하면 2017년 벌써 이때 보면은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30% 정도 되는 사람이 1년 중에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 죽음에 내몰리는 그러한 일수가 1년에 최소 20일 이상에 도달돼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지구온난화 속도가 쭉쭉 증가해 가면은 금세기 말에 되면은 이 비율이 74%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 70% 이상이 1년에 한 20일 이상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죽을 듯한 그런 더위에 내몰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얘기를 하면은 중국의 경우에도 중국 양쯔강보다 이남 이런 지역은 2030년 정도가 되면은 고온 현상 때문에 인간들이 야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자꾸 진척이 되면 이것은 뭐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도 기후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자연재해가 심각하고 그에 따라서 기후 난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가뭄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도예지라든가 먹을거리가 있는 이런 땅을 향해 가지고 피난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보면 이런 지역에서는 어디 가서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난민의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후변화 영향이 가장 심각한 25개 지역을 리스트를 뽑아보면 그중에 13개 지역은 이미 내란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2040, 50년 금세기 중반 정도가 되면 여름이 되면은 죽을 듯한 이런 더위에 우리가 내몰리게 되고 그리고 상당 부분을 이미 고온으로 인해서 야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땅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인구가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금사라기 땅 이런 것부터 바다에 잠기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관측을 많이 해서 뭐 새만금도 만들고 서해안 관측지 뭐 영종도라는 것도 만들고 송도, 신도시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땅들부터 해서 저는 바다에 빠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으로 인한 재산 피해 이것도 굉장히 클 겁니다. 2013년도에 우리나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연구소에서 검색이 말까지 기후변화 진척이 되면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 피해를 받을까 하는 연구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보면 최소 3천억 원에서 3천조 원에서부터 많게는 3경에까지 이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알맹이를 들어보면 어디서 그렇게 많은 피해가 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에 아주 고층 빌딩이라든가 게 많이 쌓여져 있죠. 그런 곳들이 이 해수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 땅을 포기하고 내륙으로 회피, 그러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후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잃게 되는 땅, 그리고 거기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재산 피해, 이런 것들이 아무리 적게 접어도 3천조.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니까 그것이 5배, 3경이라고 한다면 50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영토를 잃게 되고 우리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이 3경, 우리 1년 예산의 50배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국가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된다. 우리 앞날은 많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 제가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혹은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나온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저는 단순히 전달을 한 것인데, 이렇게 앞날은 매우 암울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젊은이들, 성인들, 이런 사람들도 기후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다는 해외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젊은 여성분들도 기후 위기에 대한 뭔가 어떤 확고한 대책이 정부에서 나오지 않으면 출산을 회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비중이 한 35% 가까이 달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앞날은 이 밝은 면을 참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